마치 폭풍전야처럼 하늘은 검고 무거운 구름을 잔뜩 머금고 있었다. 이따금씩 터져나오는 섬광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날카롭게 갈랐고 금방이라도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폭우를 예고했다. 하지만 강남의 가장 호화로운 주택가 철옹성처럼 높은 담장 너머의 최상철 회장 저택은 바깥의 궂은 날씨와는 완벽하게 단절된 또 다른 세상이었다.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보석 같은 빛을 흩뿌리는 넓은 다이닝룸. 차가운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식탁 위에는 최고급 스테이크와 랍스터, 그리고 값비싼 빈티지 와인이 그림처럼 놓여 있었다. 한서방 병원장 취임식 연설문은 완벽하게 준비된 건가? 60대의 최상철 회장이 우아하게 와인잔을 돌리며 물었다. 그의 금태 안경 너머로 번득이는 예리한 눈빛은 창밖의 번개보다 더 서늘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소한 실수 하나 용납하지 못하는 지배자의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물론입니다, 장인어른. 한 글자도 틀림없이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막 40대에 들어선 한도연이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은 그의 다부진 체격과 엘리트 의사로서의 위엄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의 얼굴에는 평생 1등 외에는 해본 적 없는 사람 특유의 오만함과 자신감이 가득했다. 아빠, 그날 제 드레스는 파리에서 막 도착한 신상으로 준비했어요. 취임식 헤드라인은 세기의 부부, 완벽한 파트너로 장식해야 하니까요. 아참 박 의원님, 사모님도 꼭 참석하신다고 자리 빼놓으라 하셨어요. 도연의 아내이자 최 회장의 외동딸인 최지영이 랍스터 집게를 든 채 신이 나서 떠들었다. 30대 후반의 그녀는 목에 걸린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탐욕스러운 고양이 같은 미소를 지었다. 리스트도 완벽하게 확인했고 호텔 연회장 세팅도 최고급으로 최종 점검 마쳤습니다. 한도연은 장인 최상철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는지를 열심히 어필했다. 최상철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가 지난달 그 시끄럽던 노조 위원장 놈을 깔끔하게 짓밟아준 덕분에 이사회가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 파업이니 뭐니 싹 들어갔지. 역시 내 사람 내 후계자다워. 모두 장인어른의 현명한 가르침 덕분입니다. 제가 무엇을 밟아야 할지, 무엇을 쥐어야 할지 항상 명확하게 지도해 주시니까요. 도연은 완벽하게 구워진 스테이크를 우아하게 썰면서도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바로 그때였다. 탕 최지영이 갑자기 들고 있던 포크와 나이프를 소리가 나게 식탁에 내려놓았다. 아, 가르침을 하니까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네. 그녀는 독사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남편 한도연을 쏘아보며 말했다. 여보, 당신 어머니 말이야. 설마 그분을 취임식에 부를 생각은 아니겠지. 찰나의 순간 도연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하지만 그는 1초도 안 돼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되찾았다. 당연히 안 부르지. 지난번 자선 바자회 때 불쑥 나타나서 망신당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는데. 나도 그날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잖아. 지영의 목소리가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워졌다. 최상철도 묵직한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거들었다. 한서방 지영이 말이 틀린 게 아니야. 우리 같은 수준의 사람들, 모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오는 건 무례한 행동이지. 그건 자네 얼굴에 먹칠하는 거고 우리 가문 전체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야. 알아듣겠나? 도연은 멈칫했던 표정을 싹 지우고 오히려 완벽하게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걱정 마십시오. 알리지도 않을 거고 오시지도 못할 겁니다. 좋아, 아주 좋아. 최상철이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주제로 넘어갔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쓰레기를 치워야지. 그 김병호 영감 말이야. 지영은 이번엔 테이블 위를 기어가는 벌레를 본 듯한 표정으로 질색했다. 아우, 그 냄새 나는 미친 영감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아. 니더 최상철이 진지하고 위협적인 표정으로 한도연을 바라봤다. 취임식 날은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해야 해. 그 영감 그림자도 보여선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도연은 자신만만하게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며 여유롭게 대답했다. 이미 보안팀은 물론이고 호텔 관할 경찰서 정복과 지구대까지 전부 이야기 끝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스테이크 조각을 입에 넣고 우아하게 씹었다. 호텔 방영 100m 이내 접근 즉시 엄범우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 모든 처리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하하하, 역시 한서방이야. 일처리가 아주 예술이야. 예술? 최상철이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김병호라는 이름이 나오자 식탁에는 잠시 묘한 침묵이 흘렀다. 세 사람 모두 그 이름에 얽힌 7년 전에 그 끔찍했던 날을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애써 그 기억을 외면했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일처럼. 우르르르릉 쾅. 그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듯한 거대한 천둥 소리가 터져 나오며 그들의 웃음소리를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어머, 깜짝이야. 지영이 기겁하며 어깨를 움츠렸고 그녀의 잔에서 붉은 와인 몇 방울이 피처럼 새하얀 테이블보 위로 튀었다. 한편 그 시각, 도시의 반대편 낡고 허름한 연립주택들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다닥다닥 붙어있는 동네. 곰팡내 나는 좁은 방 안에서 박선자 여사는 내일 아들을 위해 가져갈 반찬을 정성스럽게 작은 밀폐 용기에 담고 있었다. 아들 도연이 어릴 적부터 가장 좋아했던 짜지 않게 볶은 멸치볶음이었다. 그녀는 낡았지만 오늘을 위해 빳빳하게 다려놓은 외출복을 옷걸이에 걸어두고 몇 번이고 매무새를 확인했다. 비록 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가진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이었다. 우리 아들 드디어 그 큰 병원 병원장이 되는구나. 이 어미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선자는 아들 사진이 담긴 낡은 액자를 마른 수건으로 닦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남편 없이 홀로 시장 좌판에서 국밥을 팔며 억척같이 키운 아들이었다. 가난 때문에 무시당하고 서러웠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도연의 성공은 그녀 인생의 유일한 빛이자 존재 이유였다. 그녀는 아들이 재벌계 장가간 뒤로는 일부러 연락도 잘하지 않았다. 행여나 자신의 초라한 존재가 아들의 앞길에 누가 될까봐. 하지만 내일은 달랐다. 아들이 인생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날이지 않은가. 멀리서나마 얼굴 한번 보고 이 작은 반찬 하나 건네주며 축하한다. 한마디만 하면 좋겠다. 창밖에서 다시 한번 천둥이 울었지만 선자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오직 내일 아들을 만날 생각에 부풀어 있었다. 이 아들. 다음날 오후 약속된 취임식 시간. 선자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나서야 예식장이 있는 초호화 호텔 앞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굳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호텔의 위용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다. 값비싼 정장과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이 그녀를 노골적으로 위아래로 훑어보며 지나갔다. 선자는 손에 든 작은 반찬통을 품에 더 꼭 끌어안았다. 괜찮아. 난 도연이 엄마야. 당당하게 들어가자. 애써 용기를 내어 거대한 회전문을 통과했다.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로비 하늘에서 무지갯빛을 흩뿌리는 샹들리의 금빛 기둥과 우아하게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모든 것이 그녀와는 어울리지 않는 별세계의 그림이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저 로비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마치 거대한 빛의 바다 한가운데에 버려진 작고 초라한 회색 섬처럼. 박선자는 눈부신 빛의 바다 한가운데에 버려진 난파선 조각 같았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우아한 클래식, 사중주와 사람들의 나지막한 웃음소리는 마치 다른 세상의 언어처럼 낯설었다. 그녀는 아들 도연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눈을 굴렸지만 비슷비슷한 검은 턱시도의 물결 속에서 아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초라한 행색을 경멸하듯 훑어보는 시선들이 피부에 와 닿아 따가웠다. 그때였다. 어머님 세상에, 여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바로 등 뒤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자가 화들짝 놀라 돌아보자 그곳에는 최지영이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VIP 손님과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미소를 나누던 그녀의 얼굴은 선자를 발견하는 순간 가면을 바꿔 쓴 듯 순식간에 뱀처럼
차가운 경멸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다.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찌르듯 울렸다. 오늘 같은 날 망신살 뻗치게 하지 마시고 제발 당장 돌아가세요. 내 손님들 다 보잖아요. 며느리 지수는 주변 시선을 의식해 목소리는 낮췄지만 그 안의 분노는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선자의 낡은 옷과 품에 안은 작은 보자기 꾸러미를 벌레 보듯 쳐다봤다. 지영아, 나는 그저 우리 도연이 얼굴 보고 축하 한마디만 하러 왔어. 이거 도연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인데. 선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내며 품에 안고 있던 보자기를 내밀었다. 지영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는 선자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 악력의 선자는 저도 모르게 아야 소리를 냈다. 잠깐 이리 좀 오세요. 지영은 선자를 로비 구석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작은 VVIP 휴게실로 끌고 갔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더 이상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축하요. 이런 꼴로요.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거울 좀 보세요.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요? 그리고 이건 또 뭐예요? 지영은 선자의 손에 들린 반찬통 꾸러미를 손가락으로 툭 쳤다. 도연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반찬이라?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시장 좌판이 아니라고요? 바로 그때 지영의 눈이 휴게실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그릇에 멈췄다. 귀한 손님들을 위해 내놓은 시원한 나박김치였다. 그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런 천한 음식은 이곳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녀는 김치 그릇을 집어들었다. 선자는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지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영아, 안 돼. 차가운 김치 국물이 선자가 애지중지 품고 있던 보자기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졌다. 정성스럽게 싼 보자기는 붉은 국물로 얼룩졌고 그 안에 멸치볶음은 엉망으로 젖어버렸다. 멸치의 비릿한 냄새와 김치의 시큼한 냄새가 뒤섞여 역하게 피어올랐다. 어머님처럼요. 지영이 차갑게 말을 맺으며 빈 그릇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았다. 선자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단순히 반찬이 엎질러진 것이 아니었다. 아들을 향한 그녀의 마음, 그녀의 인생, 그녀의 존재 자체가 며느리의 손에 의해 더럽혀지고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바로 그때 휴게실 문이 벌컥 열렸다. 지영아, 여기서 뭐해? 손님들 기다리. 완벽한 턱시도 차림의 한도연이었다. 그는 바닥에 엎질러진 김치국물과 망연자실한 표정의 어머니, 그리고 싸늘한 얼굴의 아내를 번갈아 보았다. 선자는 아들이 자신을 구해주리라, 아내를 나무라주리라 신락 같은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도연의 얼굴에는 어떤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아주 찰나의 순간 미간을 찌푸렸을 뿐 이내 완벽한 비즈니스맨의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그의 첫 걱정은 어머니의 상처받은 마음이 아니라 이 소란이 밖으로 새어나갈까 하는 것이었다. 어머니, 이쪽으로 오시죠. 그는 다짜고짜 선자의 팔을 붙잡았다. 겉으로는 정중한 말투였지만 그의 소나기 힘은 죄인을 끌고 가는 간수처럼 거칠었다. 아야, 아프다, 도연아. 선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도연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선자를 화려한 로비 안은 완전히 다른 어둡고 후미진 차가운 콘크리트 벽이 그대로 드러난 직원 전용 통로로 끌고 갔다. 여기서 입 다물고 쥐 죽은 듯이 계세요. 아시겠어요? 도연이 선자를 벽에 밀어붙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단 하나의 감정도 없었다. 아들이 어머니를 보는 눈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치우는 사람의 눈이었다. 도연아, 내가 네 엄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선자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터져 나왔다. 제발 제 인생에 짐 좀 되지 마세요. 지긋지긋하다고요. 도연이 지갑도 아닌 바지 주머니에서 구겨진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거칠게 꺼내 선자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마치 구걸하는 사람에게 적선하듯. 이거 택시비입니다. 밥값도 하시고요. 연회 끝날 때까지 여기서 구경하다 가시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사라지세요. 사람들 눈에 띄지 말고요.
그는 마치 더러운 먼지를 털어내듯 손을 툭툭 털고는 망설임 없이 돌아서서 화려한 로비로 향했다. 선자는 무너지듯 손을 뻗었지만 도연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때 통로 입구에서 도연을 기다리던 한 손님이 물었다. 방금 저분은 누구신가요? 선자의 귀에 아들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아, 저희 집 가사도우미입니다. 제가 중요한 걸 놓고 와서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선자는 차가운 벽에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손안에 구겨진 돈과 김치국물로 더러워진 반찬통이 지옥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고요했던 호텔 로비 저편에서 지옥의 문이 열리는 듯한 한 남자의 절규가 터져나왔다. 그 목소리는 호텔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만큼 처절하고 하니 서려 있었다. 살인자 한도연 내 아들 민재를 살려내라. 그 절규는 마치 예리한 유리조각처럼 호텔 로비의 화려하고 위선적인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우아하게 흐르던 클래식 사중주 연주가 공포에 질린 듯 뚝 그쳤고 샴페인 잔을 기울이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허공에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터져 나온 호텔 정문으로 향했다. 우당탕탕 거대한 회전문이 거칠게 돌아가며 억수 같은 비를 뚫고 한 남자가 로비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온몸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손에 든 낡은 피켓의 글씨는 빗물에 다 번져 흉하게 얼룩져 있었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에 그의 발자국이 더러운 물웅덩이를 만들었다. 그 남자는 바로 7년간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외치며 싸워온 아버지 김병호였다. 살인마 최상철 공범 한도연 내 아들 민재를 살려내라. 그의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호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뭐야, 저 미친 영감 어떻게 들어왔어? 보안팀, 뭐해? VIP 손님들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고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호텔 보안 요원 서너 명이 즉시 달려들어 김병호를 제압하려 했다. 이거 놔놓으라고 내 아들 김민재가 이 병원에서 억울하게 죽었단 말이다. 억울하게. 김병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7년이야. 7년 동안 진실을 숨기고 살았잖아. 이 악마들아. 몇몇 손님은 충격적인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 직원 전용 통로에서 막 나오려던 한도연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얼굴이 얼음처럼 굳어졌다. 완벽하게 통제되었던 그의 세상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잡혀 질질 끌려가던 김병호의 눈이 정확히 한도연과 마주쳤다. 한도연 저기 있다. 김병호는 끌려가면서도 마지막 힘을 다해 도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네가 내 아들 민재 진료 기록 조작했잖아. 살인 공범 주제에 어디서 병원장 행세야. 김민재 진료 기록 조작. 그 단어들이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기대어 주저앉아 있던 박선자의 귀에 박히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엇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7년 전 그날 밤 스스로 봉인해버렸던 지옥 같은 기억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들이 레지던트로 있던 바로 그 병원에서 야간 청소부로 일했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병동 복도를 닦고 있었다. 유난히 고요해야 할 그 시간이 그날따라 복도 끝 원장실에서 새어나오는 고성으로 소란스러웠다. 이거 명백한 의료사고잖아, 이 미친놈아. 최상철 당시 원장의 절박한 외침이었다. 너무 놀란 그녀는 청소 카트 뒤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얼마 전 병원에서 주운 망가진 볼펜형 녹음기를 만지작거리다 실수로 녹음 버튼을 눌렀다. 당장 기록 조작하고 덮어 우리 병원 문 닫는다고. 그리고 그때 최상철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정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었다. 원장님 진정하십시오. 차트는 제가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사인은 선천적 심장질환으로 조작하면 완벽합니다. 그 목소리, 아들의 목소리. 선자는 그날 밤 그 목소리를 듣고도 애써 외면했다.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얼굴을 못 봤으니까. 그렇게 7년을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김병호의 절규 속에서 터져나온 이름 김민재.
그리고 죄명 진료 기록 조작. 7년 전 아들의 목소리와 정확하게 일치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선자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시끄럽군. 빨리 조용히 처리해. 한도연은 찰나의 동요도 없이 보안팀장에게 턱짓으로 지시했다. 그는 마치 바닥에 벌레를 보듯 김병호를 쳐다본 뒤 다시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에게 다가갔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이라 가끔 저럽니다. 곧 조용해질 겁니다. 자, 안으로 드시죠. 그의 위선적인 목소리가 지옥의 메아리처럼 선자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설마 네가 정말? 선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아들이 쥐어준 그 더러운 돈뭉치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아들의 성공이 아니라 한 아이의 목숨값이었다. 끔찍한 소동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선자는 이미 그곳을 도망치듯 빠져나오고 있었다. 아들이 쥐어준 돈 몇 장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물에 젖어 흐물흐물해졌다. 차가운 빗방울이 쉴 새 없이 뺨을 때렸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다. 내 아들 민재를 살려내라. 김병호의 짐승 같은 절규가 빗소리를 뚫고 그녀의 귓가를 계속 맴돌았다.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곰팡내 나는 좁은 계단을 기어오르다시피 해 녹슨 철문을 열었다. 빗물에 흠뻑 젖은 옷을 벗지도 못한 채 그 차가운 방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아니야, 아닐 거야. 우리 도연이가 미친 사람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부정하면 할수록 7년 전 그날 밤 아들의 목소리와 김병호의 외침이 더욱 선명하게 겹쳐졌다. 선자는 무언가에 홀린 듯 천천히 일어나 방구석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쓴 낡은 나무, 괴짝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위에 쌓인 소미불들을 미친 듯이 치우고 삐걱거리는 괴짝 뚜껑을 열었다. 어디에 뒀더라? 오래된 흑백 사진들과 누렇게 변한 서류들. 그녀는 그 잡동사니들을 다 헤집어냈다. 그리고 가장 밑바닥 낡은 수건에 곱게 쌓인 작은 물건이 모습을 드러냈다. 7년 전 그날 자신이 무심코 주머니에 넣었던, 그리고 두려움에 떨며 이곳에 봉인해 두었던 그 볼펜형 녹음기였다. 볼펜형 녹음기는 차갑고 단단했다. 플라스틱 표면은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박선자에게는 마치 지옥에서 온 낙인처럼 느껴졌다. 7년간 애써 외면하고 부정했던 진실의 파편.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쥐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격렬하게 뛰었다. 듣지 마. 이걸 듣는 순간 모든 게 끝이야. 이성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이미 본능적으로 작은 재생 버튼을 향하고 있었다. 어쩌면 이것은 마지막 확인 사살일지도 모른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믿음을 제 손으로 끊어내는 의식. 딸깍. 아주 작은 기계음과 함께 7년 전 그날 밤의 목소리가 곰팡내 나는 방의 침묵을 깨고 흘러나왔다. 지지직, 이거 명백한 의료사고잖아. 환자가 죽었다고 당장 덮어 기록 조작해 최상철에 격앙된 고함. 선자는 숨을 멈췄다. 네, 원장님. 즉시 차트 처리하겠습니다. 너무나 차갑고 너무나 냉정한 젊은 남자의 목소리. 17살짜리 아이가 죽었는데도 감정의 기복 하나 없이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듯한 그 담담한 음성. 그녀의 뱃속으로 낳은 아들 한도연의 목소리였다. 사인은 선천적 심장 질환으로 조작하면 완벽합니다. 그 아이 병력을 보니 평소 운동을 격하게 했다고 되어 있네요. 급성 심정지로 인한 돌연사, 이보다 더 깔끔할 순 없죠. 선자의 입에서 헛숨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녹음기를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고 얼음물이 차오르는 듯한 항의가 뼈를 파고들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의 아들은 성공을 위해 하나의 죽음을 차갑게 계산하고 조작한 괴물이었다. 그녀는 밤새 뜬 눈으로 녹음기를 쥔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그녀는 넋 나간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은 퀭하게 충혈되었고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깊숙한 곳, 낡은 외투 주머니에는 7년 전 그날의 목소리가 담긴 작은 녹음기가 돌덩이처럼 들어있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만나보자. 혹시라도 그 악마 같은 최상철한테 협박이라도 당한 건 아닐까. 신락 같은 희망, 어머니이기에 버릴 수 없는 마지막 미련이었다. 그녀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감히 들어설 엄두도 내지 못했던 아들이 지배하는 성. 최상층 병원장실, 금색 명패가 그녀를 비웃는 듯 번쩍였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아들의 차갑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선 병원장실은 어지간한 호텔 스위트룸보다 호화로웠다. 어제 취임식의 여파로 최지영도 함께 있었다. 그들은 이 불청객의 등장에 노골적인 경멸감을 드러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저 지금 바쁩니다. 그 도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도연아, 나 너한테 꼭 좀 할 얘기가 있어서. 어제 호텔에서 그 남자 김병호라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 말이다. 선자가 마지막 용기를 쥐어짰다. 김민재라는 그 아이. 7년 전에 네가 정말... 선자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병원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지영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비명을 질렀다. 어머, 이 노망난 여자가 지금 감히 어디 와서 이딴 소리를 짓거려. 여보, 당장 보안팀 불러서 끌어내. 아주 병원 바닥에 오물을 뿌리러 왔잖아. 어머니. 도연이 아주 천천히 일어나 어머니의 말을 차단했다. 그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보다 차가웠다. 지금 제 뒤를 캐신 겁니까? 어제 그 일 때문에 복수하시려는 거예요. 그 미친 영감탱이 말을 믿고 이제 저한테 와서 협박이라도 하시겠다? 돈이라도 뜯어내시겠다? 이겁니까? 협박. 아들 입에서 나온 그 단어에 선자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충격으로 비틀거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마지막 희망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은 협박당한 게 아니었다. 그 모든 일의 주범이었다. 어쩌다가 네가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선자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무너지듯 중얼거렸다. 도연은 망설임 없이 책상 위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보안팀 지금 즉시 병원장실로 올라와. 그 순간이었다. 선자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들의 잔인한 눈빛과 그 옆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최지영의 얼굴, 그리고 그들 뒤 고급스러운 장식장 위에 놓인 골프채였다. 선자는 자신도 모르게 녹음기가 든 주머니를 꽉 움켜쥐었다. 지금 여기서 이걸 꺼내는 순간 아들은 완전히 끝장이다. 하지만 저 괴물에게 마지막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도연아, 정말 마지막이다. 가서 용서를 구하고 죗값을 치러. 그게 사람이 살 길이야. 그녀의 절규에 도연이 천천히 돌아서서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제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주십시오. 바로 그때 병원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쳐들어왔다. 이 여자 당장 병원 밖으로 끌어내. 도연의 턱짓 하나에 그들은 짐승처럼 달려들어 선자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이거 놔놓으라고 정신 차려, 이놈아. 선자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다. 질질 끌려나가는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몸부림치며 도연의 책상 쪽으로 몸을 날렸다. 어머니, 도연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선자는 책상에 부딪히며 넘어졌고 그 충격으로 책상 위에 있던 묵직한 크리스털 문진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뭐 하는 짓이야? 최지영이 비명을 질렀다. 보안 요원들이 더욱 거칠게 그녀를 제압하는 순간 도연이 그들을 향해 소리쳤다. 잠깐, 그는 바닥에 넘어진 어머니를 경멸스럽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다. 그렇게까지 나오시겠다 좋아요. 그럼 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게 뭔지 제가 한번 부숴드려야겠네. 그는 뒤돌아 장식장으로 걸어가 그 골프채를 집어들었다. 여보, 안 돼. 최지영조차 그의 광기에 놀라 소리쳤다.
도연은 그대로 선자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으로 처음 사주었던 낡은 괴종시계가 놓인 구석으로 걸어갔다. 선자가 시집 올 때 가져와 아들의 성공을 빌며 매일 닦던 유일한 유산이었다. 안 돼, 도연아, 그것만은? 선자의 애원이 닿기도 전에 도연은 골프채를 높이 쳐들었다. 콰직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괴종시계의 유리가 박살나고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시계는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멈춰섰다. 그것은 단순히 시계가 부서진 것이 아니었다. 아들을 향한 그녀의 마지막 미련, 그녀의 시간, 그녀의 모정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도연은 부서진 시계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골프채를 바닥에 툭 던지고 보안 요원들에게 다시 턱짓했다. 이제 저 쓰레기, 내 눈앞에서 치워. 선자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가면서 그녀의 텅 빈 눈은 부서진 시계의 잔해를 향해 있었다.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 위로 병원장실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차갑게 반사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머니로서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내가 내 손으로 저 괴물을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그녀는 결심했다. 저 밖 로비에서 여전히 아들의 이름을 외치고 있을 그 아버지를 찾아야만 했다. 병원 정문 입구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벌레처럼 내동댕이 쳐졌다. 박선자는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있는 저 거대한 죄악의 성을 올려다보았다. 최상층 병원장실 창문에서 한도연이 마치 개미를 내려다보듯 이쪽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곧 아주 무심하게 시선을 돌리고 창가에서 사라졌다. 괴물, 내 뱃속으로 낳은 괴물. 선자의 텅 빈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슴 속 주머니에 든 낡은 녹음기가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 순간 지옥 같던 모정인이 바로 지금 완벽하게 끊어졌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이제 그녀 앞에는 오직 하나의 길만 남아 있었다. 그 길의 시작은 어딘가에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을 또 다른 아버지를 찾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병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어제 호텔 소동 때문에 경찰에 붙잡혀 갔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어디로 가야 그를 만날 수 있을까? 선자는 무작정 병원 주변을 헤매기 시작했다. 마치 길 잃은 유령처럼. 1시간, 2시간이 지났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다. 그때 병원 후문 쪽 낡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비에 젖어 축 늘어진 피켓을 옆에 둔 채 그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보고 있었다. 김병호였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선자는 마른 침을 삼키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발소리에 김병호는 고개를 들었다. 낯선 여자의 등장에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가득 찼다. 누구요? 그의 목소리는 며칠간 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 거칠었다. 병원에서 보냈소. 또 나 쫓아내려고? 아니면 돈 몇 푼 쥐어주고 꺼지라고 시키던? 아닙니다. 아니에요. 선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참혹한 고백을 했다. 저는 한도연 병원장의 어미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김병호의 얼굴이 경악과 분노로 흉하게 일그러졌다. 그의 눈에 핏발이 섰다. 당신이 그 살인마의 어미라고. 김병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피켓을 쥔 그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당신이 내 앞에 왜 나타나 썩 꺼져 당장 꺼지라고. 당신 아들놈이 우리 민재를 죽였는데 감히 어딜 와? 그는 당장이라도 피켓으로 그녀를 내리칠 듯이 덤벼들었다. 선자는 피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아스팔트 바닥 위로 쿵 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이마가 더러운 바닥에 닿았다. 제가 괴물을 키웠습니다. 피를 토하는 듯한 절망과 참회. 그 절박한 외침에 김병호의 분노에 찬 움직임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무릎 꿇은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살인자의 어미가 왜 갑자기 나타나 자신에게 용서를 비는 것인가? 또 다른 교활한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무슨 수작이야? 일어나. 수작이 아닙니다. 저도 그날 밤 병원에 있었습니다. 선자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은 참혹했다. 최상철과 제 아들 한도연의 목소리를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김병호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한참을 그녀를 노려보다가 주위를 휙휙 둘러봤다. 일단 따라와요. 여기선 사람들 눈에 띄니까. 즉 김병호가 그녀를 이끈 곳은 병원에서 조금 떨어진 곰팡내가 진동하는 반지하 단칸방이었다. 방 안은 좁고 음습했다. 벽지는 습기로 다 울어 있었고 천장에선 물이 새는지 구석에 물바디 대야가 놓여 있었다. 방 한쪽 낡은 교자상 위에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7년간의 외로운 싸움의 흔적이었다. 그는 먼지 쌓인 낡은 방석을 내주며 말했다. 앉으시오. 선자가 방석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김병호는 경계심을 풀지 않는 채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무슨 소리요? 그날 밤 목소리를 들었다니 똑바로 말해보시오. 선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 주머니에서 그 낡은 볼펜형 녹음기를 꺼냈다. 이게 뭐요? 김병호가 녹음기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날 밤 제가 우연히 녹음한 겁니다. 제 아들 목소리와 최상철의 목소리가 담겨 있어요. 김병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의 퀭한 눈에는 7년간 꺼지지 않았던 지독한 분노와 동시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교차하고 있었다. 이게 정말 그놈들 목소리가 담긴 거요? 네. 선자는 재생 버튼 위에서 잠시 손을 망설였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아들의 인생은 완전히 끝장이다. 하지만 이비 그녀의 아들은 7년 전 스스로의 손으로 인생을 끝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딸깍. 재생 버튼이 눌리자 곰팡내 나는 쪽방하는 죽음처럼 고요해졌다. 지지직하는 낡은 테이프 소음과 함께 7년 전 그날 밤의 목소리가 지옥처럼 흘러나왔다. 이거 명백한 의료사고잖아. 당장 덮어 기록 조작해내 원장님. 즉시 차트 처리하겠습니다. 사인은 선천적 심장질환으로 조작하면 완벽합니다. 녹음이 끝나자 쪽방 안에는 정적 아니 그보다 더한 절망이 흘렀다. 김병호는 자신의 귀로 조밀럼 7년 전 아들의 마지막 그 조작의 순간을 확인한 순간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입을 벌린 채 짐승처럼 헛숨을 쉬었다. 그리고 갑자기 7년간 억눌러왔던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민재야, 우리 민재야. 아빠가 너무 늦었어. 그는 곰팡이 세운 방바닥에 엎드려 아들의 낡은 사진을 가슴에 피멍이 들도록 끌어안고 오열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한 맺힌 울음소리가 좁은 방을 가득 메웠다. 선자도 그 옆에서 함께 무너져 내렸다.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피해자 아버지의 피눈물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 순간 가해자의 어머니와 피해자의 아버지는 같은 지옥 속에서 하나의 슬픔으로 연결되었다. 7년간의 지독한 악영과 고통이 교차하는 순간 무너진 진실 앞에서 마침내 두 조각의 슬픔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한참 동안 곰팡내 나는 반지하 방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오열 소리로 가득 찼다. 박선자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참회였고 속죄였으며 뒤늦은 애도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김병호의 울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그는 거친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일어나시오, 어머님.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뼈에 사무치는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아까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7년간 그를 버티게 했던 진실을 밝히겠다는 지독한 집념에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선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김병호는 교자상 밑에서 먼지 쌓인 플라스틱 상자를 하나 꺼냈다. 뚜껑에는 우리 아들 민재 사건이라고 비뚤비뚤한 송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7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피눈물 같은 자료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다. 이것부터 보시오. 그가 맨 위에 있던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 선자 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아들 김민재의 사망 진단서였다. 내 아들 민재 고등학교 육상 선수였소. 100m, 200m 학교 대표 희망이었지. 김병호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다. 선자의 눈이 사망 진단서의 글자들을 따라갔다. 향년 17세. 그리고 그 밑에 사인의 시인란에 적힌 글자. 선천적 심장질환에 의한 급성 심정지. 녹음기 속 아들의 목소리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다. 선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매일 10km를 뛰던 건강한 운동선수가 갑자기 선천적 심장질환으로 죽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김병호가 주먹으로 곰팡이 세운 방바닥을 쿵 내리쳤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진단서를 발급한 담당 의사, 똑똑히 보시오. 그가 진단서 맨 아래쪽을 손가락으로 찢어질 듯 가리켰다. 담당 의사 한도현, 아들의 이름 세 글자가 선명한 낙인처럼 박혀 있었다. 김병호는 다시 상자 안을 뒤져 낡고 해진 노트 한 권을 꺼냈다. 아들 민재의 훈련 일지였다. 삐뚤빼뚤한 학생의 글씨로 10km 후 달리기 완료, 100m 신기록 달성 같은 기록들이 빼곡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건강했던 삶의 증거를 가해자의 어미 앞에서 절규하듯 펼쳐 보였다. 이게 심장병 있는 아이의 기록으로 보입니까? 선자는 차마 그 노트를 바로 볼 수 없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리고 이건 그날 당직 간호사의 편지요. 김병호가 누렇게 변색된 편지 봉투 몇 개를 꺼냈다. 그 안에는 7년 전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몰래 그에게 연락해왔던 간호사 윤수진의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그는 편지 한 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민재 환자는 명백한 의료사고입니다. 김진태 원장 당시과 한도현 선생의 증거인멸부터 기록 조작까지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선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김병호는 다른 편지를 펼쳤다. 한도현 선생은 그 일 처리 직후 갑자기 최상철 원장의 딸과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마치 모든 게 성공의 대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그 간호사는 지금 어디에? 선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문제요. 김병호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어두워졌다. 법원에서 증언해주겠다고 했는데 이 편지를 나한테 보낸 다음 날 그 윤수진 간호사는 병원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해고당했소. 그 뒤로 완전히 행방불명이야. 내가 백방으로 찾으려 해도 집도 이사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소. 모든 끔찍한 조각들이 맞춰졌다. 침묵은 아들을 지킨 게 아니었다. 아들의 범죄를 방조하고 이 억울한 아버지를 2번 죽인 공범이었던 것이다. 절망이 다시 방안을 무겁게 짓눌렀다. 녹음 파일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있었지만 힘없는 늙은이와 살인자의 어미. 세상이 과연 그들의 말을 믿어줄까? 그때였다. 선자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기자. 그녀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기자라니 무슨 말이오? 10년도 더 전에 제가 시장 바닥에서 뜨거운 국밥을 팔 때 인심 좋다며 단골이 되었던 젊은 기자가 하나 있었어요. 국밥 한 그릇에도 고맙다고 9번은 허리 숙여 인사하던 아주 선하고 바른 청년이었는데 선자의 눈에 희미한 빛이 떠올랐다.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방구석에 놓아두었던 자신의 낡은 손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 안에서 기름때 묻은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한 장 한 장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넘겼다. 분명히 여기에 이 번호가 아직도 연락이 될까?
수첩 맨 마지막 장 구석에 닳고 달아 거의 보이지 않는 글씨로 이름과 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현우 기자, 찾았어요. 김병호가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수첩을 들여다보았다. 10년이 넘은 번호.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어머님. 김병호가 결심한 듯 말했다.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건 이것뿐이요.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김병호의 부축을 받아 일어섰다. 두 사람은 골목 어기 유리창에 금가고 낡아빠진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다. 선자는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밀어 넣었다. 그리고 수첩에 적힌 번호를 한자 한자 희망을 담아 눌렀다. 뚜, 뚜, 뚜. 익숙하면서도 낯선 신호음이 두 사람의 심장을 옥죄었다. 제발, 제발 받아라.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지던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달칵 소리와 함께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낯설지만 어딘가 곱고 힘있는 남자의 목소리. 박선자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10년이라는 세월은 한 청년을 중년으로 바꿔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과연 그가 자신을 기억할까? 박진우, 아니 이현우 기자님, 맞으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낙엽처럼 바싹, 마른 채 떨려 나왔다. 김병호는 옆에서 침을 삼키며 초조하게 그녀를 지켜봤다. 수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아마도 낯선 할머니의 목소리에 누구인지 기억을 더듬는 듯했다. 네, 이현우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나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요. 10년도 더 전에 남대문 시장에서 국밥 팔던 박선자입니다. 선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또다시 침묵. 선자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졌다. 역시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 친절했던 청년도 이제는 자신 같은 초라한 노파는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희망의 불씨가 꺼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머님, 세상의 국밥집 어머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터져 나온 목소리는 놀라움과 진심 어린 반가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떨리세요? 무슨 일 있으시죠? 이제는 대한민국 유력 일간지의 탐사보도 팀장이 된 이현우는 10년 전 시장 한구석에서 자신에게 늘 국밥 한 그릇을 더 퍼주던 그 따뜻한 인정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 따뜻한 목소리에 선자는 잠시 눈물이 핑 돌았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기자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또 아주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선자의 목소리는 비장했다. 그녀의 결연한 어조에 이현우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했다. 어머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가 즉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시장에서 멀지 않은 옛날 다방이라고 있어요. 낙원다방이라고. 알겠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 있어도 1시간 안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선자와 김병호는 낡은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다방으로 향했다. 손님이 거의 없어 조용했고 쌍화차 냄새만 가득했다. 두 사람은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시간을 기다렸다. 1시간이 차에 되지 않아 다방 문이 헐레벌떡 열리며 서류 가방을 든 한 남자가 들어왔다. 40대 초반 날카로운 안경 너머의 눈빛이 예리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다 창가에 앉은 선자를 발견하고는 곧장 다가왔다.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이현우입니다. 그는 선자의 헬쑥한 얼굴과 그 옆에 앉은 김병호의 한 맺힌 표정을 보자마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박 기자님, 아니 이 팀장님, 오랜만이에요. 이분은 김병호 어르신이라고. 7년 전 끔찍한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십니다. 선자가 김병호를 소개하자 이현우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이현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노트와 녹음기를 꺼냈다. 어머님,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 처음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선자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그 볼펜형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하고 올려놓았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지직.
낡은 테이프 소음과 함께 7년 전 그날 밤의 대화가 조용한 다방 안에 울려 퍼졌다. 이거 의료사고잖아. 당장 덮어. 기록 조작해. 네, 원장님. 즉시 차트 처리하겠습니다. 사인은 선천적 심장질환으로 조작하면 완벽합니다. 이현우 기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는 기자로서의 본능으로 이것이 대한민국을 뒤흔들 엄청난 사건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어머님, 이 목소리 정말 성진병원 신임병원장 한도연 씨, 어머님 아드님 목소리가 맞습니까? 네, 내 아들 목소리 맞습니다. 선자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때 김병호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들을 꺼내 테이블에 펼쳐놓았다. 사망진단서, 아들의 훈련일지, 그리고 간호사의 편지까지. 이현우는 녹음 파일과 서류들을 번갈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완벽한 증거였다. 그는 사라진 간호사 윤수진의 이야기까지 듣고 난 후 깊은 심호흡을 했다. 어머님, 이현우가 조심스럽게 마지막 확인을 위해 말을 꺼냈다. 이 보도가 나가는 순간 아드님은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의사 면허병원, 사회적 지위 재산 가정도 다 끝장입니다. 어미로서 정말 그 각오가 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선자가 이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망설임이나 미련은 없었다. 내 아들은 7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잃었어야 했습니다. 한 생명을 짓밟고 제 양심을 팔아서 짐승이 되었으니까 이젠 죗값을 치를 시간이죠. 그녀의 굳은 결심을 확인한 이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사라진 윤수진 간호사, 제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완벽한 기사로 그들의 죄를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7년간의 긴 어둠 끝에서 드디어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편 그 시각, 성진병원 병원장실, 한도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방 안을 서성였다. 그 영감탱이 요즘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 꼭 폭풍전야 같잖아. 최지영은 손톱 손질을 받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돈 몇 푼 쥐어줬더니 조용해졌나 보지. 뭘 그렇게 걱정해? 당신 어머니도 그날 이후로 코빼기도 안 보이더만. 찜찜해. 뭔가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 도연의 육감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병호 그 영감 요즘 뭐 하고 다니는지 사람 붙여서 다시 알아봐. 그리고 우리 어머니 동향도 같이. 아주 사소한 거라도 놓치지 말고 전부 보고해. 알았나? 최상철과 한도연의 거대한 제국은 자신들의 발밑에서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여전히 견고해 보였다. 이현우 기자의 탐사보도팀 사무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책상 위에는 서류와 컴퓨터 모니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늦은 밤까지 켜진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젊은 기자들의 눈이 퀭하게 빛나고 있었다. 팀장님, 아직도 퇴근 안 하셨어요? 후배 기자가 컵라면을 들고 다가와 물었다. 이현우는 7년 전 행방불명된 간호사 윤수진의 행방을 찾기 위해 온갖 데이터베이스를 뒤지며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이 사건을 완성하려면 결정적인 퍼즐 조각이 필요해. 바로 이 사람 윤수진 간호사. 그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화면 속에는 7년 전 앳된 얼굴에 윤수진 간호사 증명사진이 있었다. 주소지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유령 주소 같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 기록도 없고요. 후배가 다른 컴퓨터를 보며 보고했다. 의도적으로 숨어 사는군. 휴대폰이나 카드 사용 내역은 어때? 최소한으로만 나옵니다. 편의점에서 생필품 구입하는 정도. 잠깐. 팀장님, 이건 좀 이상한데요. 후배가 갑자기 화면을 확대했다. 부산 영도고요. 여기서 지난 1년간 계속 같은 편의점에서만 결제 기록이 나옵니다. 한 달에 서너 번씩 아주 규칙적으로요. 이현우가 주소를 확인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에 집념의 불꽃이 타올랐다. 부산? 찾은 것 같다. 당장 내일 새벽 첫 차로 부산에 내려간다. 다음 날.
직전 이현우는 부산 영도구의 낡고 소외된 주택가에 도착했다. 바닷바람에 낡은 건물들의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좁은 골목길은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그는 후배 기자가 찾아낸 편의점 사장에게 윤수진의 사진을 보여주며 정보를 얻었다. 이 아가씨요, 저기 3층 끝방에 살아요. 아주 조용한 분인데 거의 집 밖에 나오질 않아요. 편의점 사장이 가리키는 낡은 원룸 건물. 이현우는 마른 침을 삼키고 3층으로 올라가 녹슨 철문을 두드렸다. 똑똑. 한참 뒤 문 안에서 경계심 가득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중앙일보 이현우 기자입니다. 윤수진 씨와 잠시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문틈으로 쇠사슬이 채워진 채 문이 조금 열렸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불안과 두려움에 지친 얼굴의 여성이 그를 바라봤다. 7년의 도피 생활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기자라고요? 전 기자랑 할 얘기 없는데요. 윤수진이 문을 닫으려 했다. 7년 전 성진병원에서 억울하게 죽은 김민재 학생에 관한 일입니다. 이현우의 말에 윤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주변을 의식하며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체인을 풀고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하지만 오래 있을 순 없어요. 작은 원룸 안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지만 햇빛 한 줌 들지 않아 낮인데도 어두웠다. 창문에는 두꺼운 암막 커튼이 쳐져 있었다. 이현우는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꺼내 보였다. 김병호 씨가 7년간 피눈물로 쌓아온 기록들, 그리고 박선자 씨가 목숨처럼 품고 있던 녹음 파일까지. 녹음기에서 한도연의 냉정한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윤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는 증거가 없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윤수진 씨. 저희가 지켜드릴 겁니다. 더 이상 숨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아시잖아요. 이현우가 2시간을 넘게 설득했다. 마침내 윤수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카메라 앞에서 말하겠어요. 그 시각 서울. 한도연의 지시를 받은 심부름센터 직원이 김병호의 반지하 방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그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했다. 그 영감 요즘 이상합니다. 며칠 전부터 웬 할머니 한 명이랑 계속 붙어 다닙니다. 할머니, 도연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인상착의인은 아주 초라한 행색의 평범한 노인입니다. 둘이서 며칠 전에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한참 통화를 하고 오늘은 웬 허름한 다방에서 웬 양복 입은 남자랑 심각하게 얘기를 나누더군요. 양복 입은 남자. 도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남자 인상착에 자세히 말해봐. 40대 초반에 안경 쓰고 아주 날카로운 인상입니다. 꼭 기자 같았습니다. 기자. 그 단어가 도연의 뇌리를 강타했다. 설마 그 노망난 어머니가 당장 그 영감집으로 쳐들어가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놔. 그리고 경고해. 한 번만 더 내 주변에서 알짱거리면 그때는 뼈도 못 추릴 거라고. 그는 전화를 끊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박선자, 당신이 감히. 그날 밤 최상철이 보낸 건장한 남자 2명이 김만병호의 반지하 방으로 쳐들어왔다. 그들은 방 안의 모든 것을 부수고 뒤집어 놓았다. 내놈 아들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살아, 이 영감탱이야.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현우 기자가 이미 위험을 감지하고 김병호와 박선자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뒤였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며칠 후 성진병원 대강당 한도연의 공식 취임 기념 파티가 화려하게 열리고 있었다. 병원 임직원들과 VIP들이 모여 그의 성공을 축하했다. 한도연은 완벽하게 다려진 턱시도를 입고 자신만만한 미소로 단상에 올랐다. 그는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연설을 시작하려 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성진병원 가족 여러분. 그는 자신의 성공에 취해 있었다. 자신의 발밑에서 어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거대한 스크린이 있는 무대 뒤편을 향해 고갯짓했다.
자신의 화려한 이력을 담은 영상이 나올 차례였다. 하지만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그의 사진이 아니었다. 지지직 화면이 바뀌며 이현우 기자의 진지한 얼굴이 나타났다. 그리고 화면 아래에는 충격적인 자막이 떠올랐다. 단독, 긴급 속보, 성진병원, 신임병원장, 한도현. 7년 전 살인 은폐 사건의 전말, 단독, 긴급 속보, 성진병원, 신임병원장, 한도현 7년 전 살인 은폐 사건의 전말, 충격적인 자막이 대형 스크린에 떠오르는 순간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샴페인 잔을 부딪히던 강당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시간은 점성을 가진 액체처럼 끈적하게 늘어졌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단상 위의 한도현과 그의 등 뒤 스크린을 번갈아 쳐다봤다. 뭐야 저게 뭐지? 7년 전이면 그 고등학생 사건 아니야. 웅성거림이 파문처럼 번져나갔다. 한도현은 스크린을 돌아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완벽하게 통제되었던 그의 세상이 그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움켜쥐고 버럭 소리쳤다. 음향팀, 영상팀,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저거 안 꺼. 상석에 앉아 흐뭇하게 사위를 바라보던 최상철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최지영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현우 기자의 단호한 목소리가 강당의 모든 스피커를 통해 지옥의 나팔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저희 탐사보도팀은 7년 전 성진병원에서 벌어진 한 억울한 죽음과 그것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스크린에는 낡은 볼펜형 녹음기 사진이 클로즈업 되었다. 이것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녹음된 파일입니다. 지지직, 낡은 테이프 소음. 그 소리는 마치 교향곡의 서곡처럼 곧이어 터져나올 붕괴의 서사를 예고했다. 그리고 마침내 7년 전 그날 밤의 목소리가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인 강당 전체를 장악했다. 이거 명백한 의료사고잖아. 당장 덮어 기록 조작해 최상철의 목소리였다. 사람들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며 VIP석의 최상철에게로 향했다. 그는 피가 빠져나간 듯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었다. 그리고 네 원장님, 즉시 차트 처리하겠습니다. 사인은 선천적 심장질환으로 조작하면 완벽합니다. 너무나 차갑고 너무나 냉정한 한도현의 목소리. 강당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스크린 속에서 흘러나오는 젊은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와 단상 위에서 하얗게 질린 채 서 있는 신임 병원장의 얼굴이 기괴하게 겹쳐졌다. 방금 전까지 그를 향해 쏟아지던 존경과 부러움의 눈빛은 순식간에 경멸과 혐오 그리고 충격으로 바뀌었다.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합성된 거라고. 한도현이 마이크에 대고 미친 듯이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텅 빈 강당에서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병원 직원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자신들이 존경하던 신임 병원장의 진짜 얼굴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최상철이 가슴을 부여잡으며 비틀거렸다. 그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니 그대로 의자에서 바닥으로 쓰러졌다. 아빠. 최지영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강당 여기저기서 비명소리와 웅성거림이 폭탄처럼 터져나왔다. 아수라장이었다. 하지만 붕괴의 교향곡은 이제 겨우 1악장을 끝냈을 뿐이었다. 스크린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조작된 사망 진단서가 화면 가득 확대되어 나타났다. 붉은색 원으로 강조된 2개의 이름. 사망 원인 선천적 심장질환에 의한 급성심정지. 담당 의사 한도현이어서 비에 젖은 피켓을 들고 절규하는 김병우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내 아들은 건강한 육상 선수였습니다. 7년 동안 누구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피 맺힌 절규에 강당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혔다. 일부는 휴대폰으로 이 역사적인 몰락의 순간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겁에 질려 출입문으로 향했다. 잠깐만 이건 모함이야 조작된 거라고. 한도연이 단상에서 절규했지만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때 스크린에 결정적인 장면이 나타났다. 어두운 방 안한 여성이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다. 7년의 공포와 고통이 그녀의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다. 저는 윤수진입니다. 7년 전 김민재 학생이 사망하던 그날 밤의 당직 간호사였습니다.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스크린에 숨을 죽인 채 집중했다. 그날의 죽음은 명백한 의료사고였습니다. 윤수진의 담담하지만 떨리는 증언이 이어졌다. 최상철 원장님은 병원 이미지를 위해 사건을 덮으라 지시하셨고 모든 조작을 주도한 것은 한도연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게 돈 봉투를 주며 만약 입을 열면 제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강제로 해고당했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한도연은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절규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다. 그의 완벽했던 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화려했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혼돈의 도가니가 되었다. 바로 그 순간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이 울려 퍼졌다. 쾅강당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등장은 마치 저승사자들의 강림과도 같았다. 혼돈의 한복판, 수사관 한 명이 단상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가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한도연의 앞에 섰다. 그리고 차갑게 선언했다. 한도연 씨 살인 은폐 및 의료법 위반 증거 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철컥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 그 소리는 샹들리에가 빛나던 강당 전체에 붕괴의 교향곡을 마감하는 마지막 타악기 소리처럼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철컥 차가운 금속음이 한도연의 손목을 감싸는 순간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허망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졌던 그의 손. 이제는 죄인의 낙인이 찍힌 무력한 쇳덩이에 불과했다. 그가 입었던 수억, 원짜리 턱시도는 이제 흉한 죄수복처럼 초라해 보였다. 이거 놔. 안 돼. 이건 누명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정신을 차린 그가 짐승처럼 발버둥을 쳤지만 건장한 수사관들은 단호하게 그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다. 강당을 가득 메웠던 병원 직원들과 VIP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이 믿을 수 없는 몰락의 연극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제의 영웅이 오늘의 죄인으로 전락하는 잔혹한 현실이었다. 최상철 씨 살인교사 및 병원 비리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사관들이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최상철에게 다가가 차갑게 선언했다. 응급요원들이 들것을 가져와 그를 마치 시체처럼 실어 날랐다. 그의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최지영 씨 증거 인멸 및 범인 도피 공범 혐의로 당신도 체포합니다. 이거 놔. 내가 누군 줄 알고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아냐고. 최지영 역시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다. 수천만 원짜리 이브닝 드레스는 눈물과 화장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녀는 악을 쓰며 발악했다. 이럴 순 없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억울해? 이거 놓으라고. 하지만 그들의 절규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화려했던 연극의 배우들은 이제 무대 뒤 어두운 현실로 퇴장하고 있었다. 강당에서 병원 로비로, 로비에서 병원 정문 출입구로. 한도연은 수갑을 찬 채 그를 기다리고 있던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 짐짝처럼 내던져졌다. 번쩍번쩍 찰칵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폭탄처럼 터지며 그의 굴욕적인 모습을 담아냈다. 쉴 새 없이 터지는 불빛에 그는 눈을 제대로 뜰 수조차 없었다. 병원장님, 7년 전 사건 정말 조작하셨습니까? 살인 은폐 혐의 인정하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죠. 기자들이 마이크를 좀비처럼 들이밀며 질문을 퍼부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이제 남은 것은 추악한 민낯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수많은 기자들 넘어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의 눈에 익숙한 두 사람의 모습이 들어왔다. 자신이 쓰레기라 불렀던 그 두 사람. 어머니 박선자와 피해자의 아버지 김병호였다. 그들은 마치 이 모든 비극을 지켜보는 심판자처럼 아무 표정 없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박선자. 한도연이 이성을 잃고 핏발선 눈으로 소리쳤다. 수사관들이 그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그는 미친 듯이 어머니를 향해 외쳤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어떻게 나를 배신해? 그의 목소리는 절규 그 자체였다. 내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 당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당신 호강시켜주려고 그런 거였는데 어머니라면서 어떻게 제 아들 앞길을 당신 손으로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냐고. 주변 기자들은 이 충격적인 장면을 놓칠세라 카메라 셔터를 미친 듯이 눌러댔다. 아들이 어머니를 향해 퍼붓는 저주. 이보다 더 자극적인 특종은 없었다. 하지만 박선자는 아무 대답도 그 어떤 표정의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자신이 낳은 아들의 마지막 발악을 끝까지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 같은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졌어. 당신 때문이야, 이 배신자. 한도연이 끝까지 원망과 저주를 쏟아내며 검찰 차량에 거칠게 처박혔다. 부하앙,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그들의 탐욕스럽던 성공도 화려했던 연극도 그렇게 막을 내리고 떠나갔다. 모든 것이 끝나고 기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병원 앞, 김병호가 박선자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님. 그의 목소리는 짙은 눈물에 젖어 있었다. 7년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선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멀어져가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아들이 사라진 어두운 도로 끝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뺨 위로 차가운 빗방울인지 뜨거운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조용히 흘러내렸다. 아들을 심판한 어미의 연극은 이제 막 슬픈 이막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7호 형사대법정. 엄숙한 분위기의 법정 방청석은 기자들과 사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진병원 의료사고 은폐 사건의 마지막 선고 공판일이었다. 피고인석에는 회색 죄수복을 입은 한도연과 휠체어에 앉은 최상철, 그리고 초췌한 몰골의 최지영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3개월간의 구속수감 생활은 그들의 화려했던 모습을 완전히 앗아갔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이들은 이제 고개를 숙인 채 자신들의 운명을 기다리는 무력한 죄인일 뿐이었다. 증인 박선자 증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호명에 방청석에 앉아있던 선자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이날을 위해 가장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진실을 향한 자신의 결의를 보여주는 갑옷이었다. 증인석으로 걸어가는 동안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자신의 아들을 직접 고발한 비정한 어머니.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해야 할지 혹은 비난해야 할지 모른 채 그저 숨죽여 지켜볼 뿐이었다. 증인석에 앉은 그녀는 피고인석에 앉은 아들과 눈이 마주쳤다. 3개월 만에 본 아들은 딴 사람처럼 수척해져 있었다. 완벽했던 그의 얼굴은 수염으로 거칠었고 자신감 넘치던 눈빛은 절망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향해 제발 하고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다. 마지막 순간 어머니의 모정의 기대는 아들의 처절한 몸짓이었다. 증인은 피고인 한도연과 어떤 관계입니까?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선자는 잠시 입을 굳게 닫았다가 피고인석의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온 법정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저 사람은.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제 아들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법정 전체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방청석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피고인석의 한도연이 흡 소리를 내며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를 바라보지 못했다. 선자는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제 아들은 7년 전 자신의 욕망을 위해 17살, 이 아이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그 순간 이미 죽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것은 제 아들의 껍데기를 쓴 괴물일 뿐입니다. 어머니? 제발? 한도연이 모기만 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선자는 그를 외면했다. 그녀는 오직 재판장만을 바라보았다. 증인은 7년 전 사건 당일 병원에서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최상철과 저 괴물이 의료기록 조작을 모의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제 손으로 직접 녹음했습니다. 선자는 차분하게 증언을 이어갔다. 그녀의 증언은 한 자루의 예리한 칼이 되어 피고인들의 마지막 변명과 거짓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 조작된 사망 진단서, 그리고 박진우 기자가 극적으로 찾아낸 간호사 윤수진의 결정적 증언까지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마침내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와 사회적 지위를 위해 젊은 생명을 희생시키고 진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여 사법체계를 기만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바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피고인 한도연에게 살인은폐의료법 위반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초해상철에게 살인교사 병원, 비리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최지영에게 증거인멸 공모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엄마 잘못했어, 엄마. 한도연이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선자를 부르며 절규했다. 어린아이처럼 울부짖는 그의 모습은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의사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게 했다. 하지만 선자는 끝까지 단 한 번도 아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굳게 감은 눈꺼풀 뒤로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새기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죄의 무게였다. 재판이 끝나고 텅 빈 복도. 선자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김병호와 마주쳤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그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병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이제야 우리 민재가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자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7년간의 그 지옥 같던 싸움은 드디어 끝이 났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한은 풀어주었지만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심판한 어미의 마음은 쉽게 치유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지옥 같던 재판이 끝나고 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던 최상철의 거대한 성진병원은 주인이 몰락하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다. 화려했던 병원 간판은 뜯겨나갔고 건물에는 금매각이라는 붉은 현수막만이 비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매각된 자산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김병호 씨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 가족들에게 배상금으로 모두 지급되었다. 박선자는 서울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강원도 깊은 상월의 작은 요양병원으로 숨어들었다. 평화 요양병원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2층 건물. 그녀는 그곳에서 청소 겸 간병인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박 선생님, 삽 먹고 오기로. 할머니 또 변 쌌어요. 빨리 기저귀 좀 갈아드려요. 젊은 간호사의 다급한 외침에 선자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금 바로 갑니다. 그녀는 익숙하게 일회용 기저귀와 물티슈를 챙겨 병실로 향했다. 의식도 흐릿한 노인의 대소변을 묵묵히 받아내고
냄새나는 몸을 닦아드리고 새 기저귀를 채워드렸다. 더럽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것. 그것만이 그녀가 자신의 끔찍한 죄를 씻어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몇 달이 더 흘렀다. 어느 따뜻한 봄날, 요양병원 사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박선자 선생님, 앞으로 편지가 왔는데요. 서울구치소에서 왔네요. 사무장이 건네는 편지. 발신인 란에 찍힌 한도연이라는 세 글자의 선자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녀는 편지를 받아들고 요양병원 뒤편 마당으로 나갔다. 마당 한 구석 낙엽을 태우는 작은 소각로 옆 낡은 나무 벤치에 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뜯었다. 편지지에는 아들의 그 익숙한 글씨체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어머니, 아니 이젠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역겹군. 당신이 감히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쳤어. 내가 여기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알아? 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당신 아들로 태어난 게 죄야. 난 당신을 절대 용서 안 해. 평생 죽을 때까지 저주할 거야.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나쁜 어미야. 편지에는 7년 전 녹음기 속 그 목소리처럼 단 한 줄의 반성이나 뉘우침도 없었다. 오직 자신을 고발한 어미에 대한 지독한 원망과 저주만이 가득했다. 선자는 편지를 다 읽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아, 역시 변하지 않았구나. 그 순간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한 가닥, 미련 그 지옥 같던 모정의 끈이 툭 하고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그녀는 아들이 감옥에서라도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아주 희미하게나마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기대는 완벽한 착각이었다. 선자는 벤치에서 일어나 소각로 뚜껑을 열었다. 안에서 마른 나무집들이 타닥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저주가 담긴 그 편지를 불길 속에 조용히 던져 넣었다. 하얀 편지지가 순식간에 시커멓게 타오르며 재로 변해갔다. 저주할 거야 라는 그 악독한 글자들이 불꽃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선자는 덤덤하게, 아주 덤덤하게 바라보았다. 아들과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정화의 불꽃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박선자 선생님, 맞으시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불렀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그곳에 김병호 씨가 작은 국화, 화분을 들고 서 있었다. 1년 전 법정 복도에서 봤던 그 한 맺힌 얼굴이 아니었다. 분노와 원한이 모두 사라진 평범하고 온화한 할아버지의 얼굴이었다. 민재 아버님, 어떻게 여길? 이현우 기자님께 겨우겨우 주소 알아냈습니다. 김병호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그가 작은 국화 화분을 선자에게 건넸다. 노란 국화꽃이 소담스럽게 피어 있었다. 이젠 정말 편히 사시라고요. 우리 서로.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가해자의 어머니와 피해자의 아버지라는 굴레를 벗어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건네는 위로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자가 화분을 받아들며 끝내 참았던 눈물을 흘lat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낡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소각로에서는 아들의 편지가 마지막 한 조각까지 재가 되어 하늘로 흩날리고 있었다. 우리 민재, 이제 정말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병호가 재가 날아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 이젠 정말 모든 게 다 끝났네요. 선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이 불어와 마지막 남은 재를 멀리 날려보냈다. 아들의 원망이 담긴 편지와 함께 7년간의 그 지독했던 악연도 그렇게 함께 사라지는 것만 같았다.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마시고 이젠 행복하게 사세요. 선생님이 잘못하신 건 없습니다. 김병호가 선자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재의 아버님도 이젠 꼭 행복하게 사세요. 선자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멀리서 요양병원의 저녁 식사 종소리가 들려왔다. 선자는 일어나서 노란 국화 화분을 가슴에 안았다.
이제 정말로 그녀의 길고 길었던 속죄가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비록 상처는 영원히 남겠지만 그 상처를 보듬고 살아갈 용기를 얻은 것이다. 노란 국화의 소박한 아름다움처럼 그녀의 남은 삶도 그러하리라.